역동적인 화학 반응.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 속도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뭐 이렇게 반응 속도에 관한 부분이고, 일단은 이제 동쪽 평형 161쪽 그 반응이 그 정반응과 역반응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분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썼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로 되는 거를 그냥 정반응으로 할 거예요. 정반응이고, 그거에 대한 역반응은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역반응입니다. 역반응. 정반응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고,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에서 왼쪽에 쓰는 것들이 반응물이에요. 반응물이고, 요게 이제 생성물이고, 역반응은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반응이다. 이렇게 뭐 정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반응에서의 사실 반응물을 생성물 예라고 보셔야죠. 사실 원래 그러긴 한데, 하여튼 이제 반응 이렇게 썼을 때, 화학 반응식 썼을 때 왼쪽에 있는 애들이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생성물이고,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진행하는 거를 정반응으로 할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제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시를 이쪽 화살표가 이제 정반응이고요. 이쪽 화살표가 역반응이고. 근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뭐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가역반응. 가역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다. 화살표를 이렇게 합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하셔야 되고, 가역반응의 예. 뭐 요거는 사실 화학 반응은 아닌데,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로 되는 거는 그냥 상태 변화고요.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정반응이 이제 물이 응고가 되는 반응이면, 역반응은 얼음이 융해되는 반응이고요. 이런 것도 상태 변화긴 하죠. 사실 상태 변화. 진정한 화학 반응은 이제 화학 결합이 생기거나 끊어지거나 이래야 되고요. 뭐 수증기가 액화돼서 이제 그 이슬이 됐다가, 뭐 이슬의 그 물이 기화돼서 다시 수증기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가역 반응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드는 것도 사실은 용해 반응이기 때문에, 용해도 엄밀히 따지자면 화학 반응은 아니거든요. 진짜는 화학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걸 정반응이라 하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면 이제 역반응이 되는 거죠. 뭐 수분 검출 시약으로 염화코발트라고 하는 그 성분이 있는데, 이 염화코발트가 원래는 약품입니다. 이거를 뭐 에탄올 같은 데다 녹인 다음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묻혀 놓은 거를 염화코발트 종이지라고 해. 근데 그 염화코발트 종이가 원래는 푸른색이에요. 물이 없으면. 근데 물을 닿으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화코발트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면, 아, 물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물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물이 없을 때는 이제 푸른색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푸른색에 이제 물이 수화된다라고 표현하거든. 사실 물이 수화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물 6분자랑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면은 붉은색이고, 여기서 가열을 해서 물 분자가 날아가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 푸른색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요만 코발트 성질을 아셔야 되고,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정반응은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이다.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는, 가역 반응의 화학 반응식 화살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과 반응해서 붉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물이 증발하면서 푸른색으로 되는 것은 이 반응이 가역 반응이기 때문이다. 역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역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 대한 예들이죠. 자, 석회동굴과 종류석, 뭐 석순,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석주라고 하고. 그래서 탄산칼슘이 원래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제 원래는 여기가 동굴이 탄산칼슘 석회암으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석회암으로. 근데 여기 지하수 같은 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지하수가 흐를 때 그 지하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으면 반응을 해서 탄산수소 칼슘으로 되면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은 거죠. AQ는 물에 녹은 겁니다. 물에 녹아가지고 이렇게 뻥 뚫리는 거죠. 석회 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물에 녹아서. 근데 이제 이 녹아있던 애들, 이런 용액 상태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지다 보면은 이산화탄소 날아가고,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이제 그 돌멩이 형태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고, 이건 종류석이라고 하고, 위에서부터 고드름처럼 자라나면 종류석이라고 하고, 떨어지다 보면 이렇게 석순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역반응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만나면 석주라고 하고, 이 석회동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정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종류석과 석순이 형성되는 과정은 역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주변의 가역 반응, 뭐 이거 상태 변화들은 이제 나타내져 있는 건데, 하여튼 뭐 증발되는 거나 아니면 응결되는 거, 증발, 응결, 뭐 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고, 용해 반응, 물에 녹아 들어가는 반응이 있고 다시 석출되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역 반응이다. 역반응이 가능한 반응이다.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고 다시 호흡에 의해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역반응도 그 정반응과 역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혈액에 용해되어 다시 이산화탄소가 혈액 빠져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해되는 반응에서의 가역 반응이다 보시면 되고, 자, 탄산칼슘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으로 돼서 이런 반응은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역반응이 일어나서 석순과 종류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식물의 광합성을 정반응이라고 할 때 호흡은 역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광합성과 호흡은 가역반응의 예가 되는 겁니다. 가역반응의 예가 되는 거죠. 넘어가서 비가역반응. 비가역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나 정반응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를 이제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 메테인이 산소랑 만나서 열 에너지 엄청 나오죠. 에너지 엄청 나오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뀝니다. 근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메테인으로 바뀌려면은 이제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야. 뭐 광합성을 해야 되고, 뭐 광합성 해서 뭐 그런 식물체들한테서 뭐 땅에 묻힌 다음에 뭐 석탄 석유가 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뭐 메테인 생기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역반응이 거의 안 일어나죠. 자연 상태에서 이대로 그대로는 안 일어납니다. 이대로. 그래서 이거는 한쪽으로만 화살표가 되어 있고, 이런 거는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지. 이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서 빠져나가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빠져나가고 얘가 안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과 산의 반응. 마그네슘 금속에 염산 수용액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해서 막 나옵니다. 이때도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에너지 차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발생한 수소가 이 반응계에서 이제 이탈이 돼요. 사실은 이제 기체 상태로 날아가니까 얘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 됩니다. 에너지 차이도 많이 나요. 사실 이게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거든. 얼마 전에 이거 수소 포집 반응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마그네슘 넣었더니 엄청 많이 발생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수소 개체가 막 빠져나옵니다. 중화반응도 되게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열 에너지 많이 발생하고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죠. 다시 돌아가는 건 나중에 이제 산염기 중화반응 배우면 알겠지만 엄청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물이 자동 이온화가 가능해서 H+랑 OH- 나눠질 수 있는데 엄청 조금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 일어나죠. 중화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다. 앙금 생성 반응도 얘가 이거 섞자마자 앙금 확 생기거든요. 흰색 앙금. 근데 이게 물에 안 녹고 다시 돌아가기가 어려워. 사실 아주 조금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은. 근데 그건 이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앙금 생성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다. 이거는 이제 외워야죠. 연소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중화 반응, 앙금 생성 반응은 비가역 반응의 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제 동적 평형인데, 동적 평형은 이제 가역 반응에서 이제 생각할 거야. 가역 반응. 왜냐면 비가역 반응은 대부분 정반응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밀폐 용기 안에 물을 넣고, 그러면 이제 증발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 그쵸? 밀폐 용기 안에 뭐 수증기가 처음에 하나도 없었다고 칩시다. 뭐 물 분자가 이렇게 나와요. 나오다 보면 수증기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다시 돌아가는 애들이 생겨요, 이렇게.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기화되는 애들이, 증발되는 애들이 많겠지만, 나중에는 이미 그 수증기 상태로 있는 애들이 많아지면은 응결되는 애들도 많아져. 증발 속도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평형이 아니라 동적 평형인데 움직이면서도 평형이다 이런 소리예요. 동적 평형이 일어나려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야 돼.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적 평형에 이르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그러면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밀폐 용기 내에서 물이 증발 속도와 응결 속도가 똑같아지면 동적 평형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충분한 양의 설탕을 충분한 시간 동안 물에 넣어두면 설탕 용액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져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안 녹을 때까지 넣은 상태일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안 녹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끝인 것 같지만 녹아 들어가는 애도 있고 응결되는 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출되는 애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녹는 애도 있고 석출되는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죠. 자,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 사이의 동적 평형. 근데 이산화질소랑 사산화이질소가 원래 색깔이 달라요. 이산화질소가 약간 젓갈색이에요, 이게. 이산화질소가 젓갈색입니다, 젓갈색. 자,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는 원래 무색이에요, 무색. 근데 이산화질소만 넣은 거야. 근데 나중에 색깔이 약간 투명해졌어요, 약간, 그쵸? 약간 묽어졌어요, 색깔이. 그건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두 개가 이렇게 반응해서 N2O4가 돼요. 요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새로 생겨난 이 사산화이질소는 이제 분해 반응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적 평형에 이르려면 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반응에서 생성물만 넣은 거거든, 생성물만. 그러면 이제 역반응이 먼저 일어나다가 정반응도 속도가 빨라지면서
동쪽 평형 상태에 이르르고, 만약에 이게 온도나 이런 게 똑같다. 그러면 이제 요거랑 거의 색이 비슷해요. 예, 뭐 같다라고 봐도 되는데, 예, 같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예. 일어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겁니다. 일어나는데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 맞죠? 네.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있네요. 사산화이질소랑 이산화질소가 여기가 젓갈색이고 여기 이제 무색인데, 요 반응이 이제 정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밑에 있는 게 역반응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지면은 요게 지금 뭐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예, 여기가 세 개 있네. 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요 상태가 반응이 안 가서 이런 건 아니고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이런 거고, 압력하고 이제 온도 조건이 일정하면은 이게 농도가 똑같아요. 농도 비율이. 둘의 농도가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의 각각의 농도가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뭐 이따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상태가 공존할 때 서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 상평형 상태, 상평형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실제로는 사실은 화학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동적 평형이 일어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액체를 담아 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더 크죠, 그렇죠? 증발 속도는 사실 이 온도에서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일정한데 온도가 일정하면 사실 증발 속도 일정하거든요. 근데 응축 속도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왜냐면 이제 처음에 기체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왜냐면 얘네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체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지금 보면 증발되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응축되는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화살표 개수 세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고, 이러면 이게 유지가 됩니다. 뭐 요때 이제 이 증기압이라던가 이 증기압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농도나 이런 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투명한 밀폐 용기에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를 담아두면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 일부가 젓갈색으로 분해되고 혼합 기체가 연한 젓갈색으로 변한다. 왜냐면 이산화질소가 젓갈색이니까. 근데 그 색 변화가 멈추는데 이때가 이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액체에 지금 증발 속도와 기체는 다시 응축이 된다고 하지. 응축 속도가 같아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기체 양과 액체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읽어놔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얼음과 액체 사이의 상평형,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평형도 있다. 얼음과 물 사이의 상평형, 승화성이 있는 아이오딘 고체와 기체 사이의 상평형. 물론 이게 지금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 사실 온도가 0도씨이면 상평형 이루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고체가 이제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됐다가 다시 기체가 다시 고체로 바뀌는 게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소리고. 용해평형은 이제 용매에 충분한 양의 고체가 녹아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용해되는 속도가 더 크겠죠. 석출되는 속도보다. 나중에 이제 용해된 애들이 많으면
용해되는 속도랑 속출되는 속도가 똑같아지면 그때 이제 포화 상태, 포화 용행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용해 속도와 속출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용해 평형, 동적 평형을 이루고 용해 평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밀폐된 용기에 이산화탄소가 이제 기체 상태로 이제 그 물에 녹을 수도 있고 녹아있던 기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소금밭이 있는데 뭐 지하에서 솟아나오는 진한 농도의 염수를 가두어 소금을 생산한다. 흐르는 염수에는 용의 속도가 속출 속도보다 커서, 이게 이제 밀폐된 거는 아닌데 흐르는 염수에는 용의 속도가 속출 속도보다 커서 소금이 속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물이 계속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지하수가. 그래서 그 흐를 때는 이제 소금이 석출되지 않다가 이제 뿜어져 나왔겠지. 그래서 이제 가두어진 그 염수는 물이 증발하고, 이제 밀폐된 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이 석출되고요. 그 소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지는 용해 평형을 이용한 것이다. 뭐 하여튼 이런 거다. 자, 용해 평형에서 포화 용액은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다. 예, 맞고요. 충분한 시간 동안에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의 용해 반응이 멈춘 상태이라는 아니죠. 용해되는 거랑 그 다음에 다시 뭐 녹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용해지, 용해되는 거랑 다시 기체 상태로 이제 나오는 그런 반응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이제 얘들을 살펴본 거고, 물의 자동 이온화. 뭐 산염기를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 산염기에서 H 플러스를 줄 수 있는 애를 산이라고 하고요.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애를 염기라고 하거든요. 브랜스테드 산염기 정의에서. 근데 물은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서 수소 이온을 내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받으려면은 사실 비공유 전자쌍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기 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얘가 H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쌍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떨어질 때 원래 이 결합에 수소 전자도 있고 산소 전자도 하나씩 내놔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였잖아, 원래는. 근데 떨어질 때 이 전자쌍을 얘한테 주고 그냥 양성자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성자만. 그래서 얘가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죠? 이거랑 결합하는 걸 원래 배위 결합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 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소가 이제 3개가 된 건데, 전체적인 이 전하량을 따지면 플러스 전하가 돼요. 왜냐하면 이 H 플러스는 자기 전자를 들고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그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전자가 하나가 모자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 있던 전자를 원래 수소 거를 산소 쪽에 이제 뺏기고 왔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그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얘가. 그래서 이게 지네들끼리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이거를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 H 플러스 하나 주는 애는 산으로 작용하는 거고, H 플러스 받은 애는 염기로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일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5도씨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 됩니다. 각각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 됩니다. 뭐 위에 그린 게 아래 다 있네.
여기에 있는 게 지금 요게 떨어지면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으로 붙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애들이 돼. 이거는 이제 뭐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면 되고, 이런 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이온화 하는 거를 자동 이온화라고 해.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데,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거를 써서 표현하는데, 사실 이 이온화 상수라는 게 그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평형상수라고 하는 건데, 평형상수에 대해서는 화투 때 배우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제 나온 대로만 이제 할 건데, 이 이온화 상수는 일종의 평형상수가 되고,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 농도를 측정해서 농도 고분을 나타낸 겁니다. 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원래 평형 상수 식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이온화 그 중에 일종이야. 평형 상수 중에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애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온도가 일정하면 이 평형 상수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25도치면 요 두 개 곱한 값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그 수산화 이온의 곱이, 농도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제 물을 냅두면, 증류수를 냅두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가 생겨요. 이 몰농도죠. 이거 대가로 하는 거 몰농도입니다. 대가로 몰농도예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생기면 얘도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7승 생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서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가 됩니다. 이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가 돼요. 근데 이게 온도가 똑같으면 항상 이 값이 똑같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에서 뭐 H 플러스 농도가 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뭐 산성용액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 두 개 곱한 값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H 플러스 몰농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OH 마이너스 몰농도가 감소하면서 일정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결론적으로는 두 개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밑에 얘 보시면 이게 요런 수용액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염산 같은 거를 이 HCl 이런 애를 녹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가한 거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더 많아진 거죠.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100배 더 증가한 거야, 이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OH 마이너스는 감소한 거지? 감소한 겁니다. 두 개 곱한 값은 10의 마이너스 14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서로 얘가 예를 들어서 많아졌어, 얘가. 그러니까 이 역반응의 반응물이 많아졌어요. 그럼 서로 얘네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충돌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역반응이 더 많이 증가를 해요.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증가했는데 얘는 또 감소하는 겁니다. OH-는 OH- 감소를 합니다. 역반응이 돼서 얘가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얘 때문에 OH- 수가 줄어들어요. 역반응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조금 지나면은 둘의 곱한값이 10의 -14승이 될 때까지, 그게 이제 평형상태이기 때문에 평형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자, 그래서 저 숫자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pH라는 거를 이제 뭐 중학교 때도 가끔 나오고 고1 때도 나오는데, pH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값인데, 요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을 요렇게 하기로 했어요. 덴마크의 화학자 세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고 하는 걸 제안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이래도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몰농도나 같은 의미야. 이게 이 H+가 물에 녹으면 이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성이 어느 정도 세냐 뭐 이런 걸 나타낼 때, 얘가 뭐 10의 -7승 몰농도다. 어떤 용액은 이제 이 H+의 몰농도가 10의 -5승 몰농도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귀찮은가 봐. 아무튼 귀찮은가 봐. 이거를 이렇게 정수화 하는 거예요. 정수화.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의 -7승이나 10의 -5승이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는 있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로그, 여기 상용 로그니까 사실 여기 밑이 10이 있죠?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10의 -7승이라고 하면, -7이 이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1에다 -7 곱하니까 7 되고, 로그 10의 10은 1이기 때문에 값이. 그래서 이게 7이 되는 거죠. pH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애는 그냥 우리는 이제 pH는 7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죠. 이 말 자체를 그냥 pH는 7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pH는 5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H+의 몰농도가 뭐 1몰농도다. 그러면 이제 pH가 0이 됩니다. 왜냐면 1몰농도는 10의 0승이거든요. 0이 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 10몰농도짜리 엄청 고농도다. 그럼 -1이 돼요. pH가. 만약에 1몰농도다 이러면 0이 되고, 그러면 pH가 0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0몰농도다. 엄청 진하게 만들었다. 그럼 pH가 -1이 돼요. -1 값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요런 거는 -3이니까 이거 pH 3으로 표현이 된 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pH가 작을수록 H+ 몰농도는 크고 더 산성이 되는 겁니다. pH가 작을수록 더 산성이 되는 겁니다. H+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용록으로 쓰다 보니까 이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면 100배 차이 나는 거, 100배. 이만큼 차이 나면 100배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pH가 1인 애랑 pH가 2인 애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얘가 10배가 더 진한 건데, H+ 몰농도는. pH가 3인 애랑 10배 차이 나거든. 10배니까 100배 차이가 나죠. 농도 차이가. 실제로 농도는 100배 차이가 난다. POH라고 써도 똑같은 식을 사용합니다. POH도 똑같이 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가역 반응입니다. 가역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런 값을 알아내는 거고,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H2O 분자가 H 플러스를 받으면 이런 게 된다.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된다. 이걸 잃으면 수산화 이온이 된다.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에서 생성된 이거랑 요거의 몰농도 곱을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 그 값이 10-14승이고요. 순수한 물에서의 이거는 10-7승 몰농도가 됩니다. 25도씨에서 10-7승 몰농도가 된다. 자,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pH와 pOH는 더함값이 14가 돼야 돼. 더함값이. KW 값이 10-14승이 되는 것처럼 pH랑 pOH 더함값은 14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6이잖아. 그러면 이제 더함값이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pOH는 8이 되는 거죠. 이게 pH에 대한 자료네요. 빗물에 평균이 A 지역은 4.8, pH가 7일 때 중성이죠. 7일 때 중성인데 4.8이라는 건 산성이야. 근데 뭐 요러면 산성비가 내렸다라고 해요. 뭐 이렇게 요렇게 B인가요? B인가? 빗물에 대한 pH죠. 그러니까 어느 때가 제일 산성이 제일 강했냐면 이제 A 지역이 산성이 제일 강했고, 뭐 연도별로도 따져보면 이제 pH가 제일 작을 때가 산성이 제일 강한 거죠. A 지역이 좀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이네, 그죠? 네. 근데 왜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제 원래 이제 공기 중에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게 산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빗물도 원래는 사실 산성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지역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서 내리기 때문에 깨끗한 물도 산성입니다, 원래.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pH가 5.6이에요. 네. pH가 5.6입니다. 그냥 비 맞아도 원래 산성이야. 근데 그거보다 낮아져야지 산성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낮아져야지. 왜냐면 공장 매연이나 이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이산화질소 이런 거 나오거든요. 원래 질소가 그 산소랑 잘 반응 안 하는데 자동차 그 연소 반응할 때 되게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이런 거 나와. 그럼 이런 게 이제 물하고 반응하면은 이렇게 질산이라던가 아질산이라던가 이런 게 돼요. 그 다음에 공장 매연에서도 석탄에 황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이 연소가 되면은 이산화황이나 삼산화황이나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물하고 반응하면 황산이나 아황산 이런 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물하고 반응하면 황산이나 아황산 이런 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공기 중에서 이런 게 공기 중에 떠돌다가 물에 녹으면 질산이나 황산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산성도가 더 높아지죠. 자, 그래서 pH 차가 B랑 C는 2015년도에 1차이 났네 진짜. 그럼 여기가 10배 더 농도로 따지자면 10배 더 진한 거예요. pH가 1차이지만 오염이 많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H가 5.6인 B는 산성비라고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청정한 지역도 pH 5.6으로 내려요. 숲에서도 pH 5.6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다 보면은 당연히 계속 산성화가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리는 비 자체가 원래 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토양이 너무 산성화가 되면 석회가루 같은 거 뿌려가지고 중화를 시켜야지 되는 거고. 수돗물은 중성이에요? 수돗물도 이산화탄소 같은 게 녹아 있으면 측정은 해봐야겠죠. 꼭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증류수는 중성이 맞고요. 증류수는
가열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물만 받아낸 거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 여유가 없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산성비가 pH 5.6보다는 낮아야지 산성비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수용액의 액성과 pH. 자, 25도씨에서는 pH가 그 pH랑 pOH 합이 14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중성이면은 둘이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7인데, 산성인 경우는 pH가 작아지고요. 근데 pOH는 커져. 근데 결국 합치면 얼마 나와야 돼? 합치면 14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pH가 작아지고 pOH는 커져요. 예. 산성인 경우에는 pH가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커서 둘이 더하면 14가 나오는 겁니다. 중성일 때는 둘이 같고 7로, 염기성일 때는 pOH가 더 작아요. pOH가. 그러니까 작을수록 OH-가 더 많은 거죠. OH-가 많은 게 염기성이니까. 요거는 이제 pH는 크고 pOH는 더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가 7보다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이게 큰 거예요. H 플러스가. 그러니까 용액의 액성은 산성이 되는 거고, pH는 지금 5고요. 그쵸? 둘이 더해서 14 나와야 되니까, 얘는 뭐 이렇게 9 이렇게 되는 거죠. 10배 증가하면 수용액에서 pH는 1만큼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10배 증가하면 1만큼 감소야. 증가 아니야. pH는. 그래프로 용액의 액성 분석하기. 자, 이게 둘의 곱한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가 되고, 반비례 그래프가 되겠죠. 예, 반비례 그래프가 되고, 근데 이거는 이제 pH가 y축에 pH로 써져 있으면 둘의 더한 값이 그 14잖아요. pH 더하기 pOH가 14잖아. 그러니까 pH는 뭐 요런 게 되는 거죠. pOH.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여기 x 값을 pOH로 쓰고 y 값을 pH로 쓰게 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4인 직선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서 중성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그 몰농도의 곱으로 나타내면은 이 둘을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반비례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그래프 읽으시면 되죠. 여기로 가면 산성 정도가 증가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커지면은 얘가 커지는 거고 얘는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H 플러스는, 그럼 이게 염기성이고, 여기는 염기성, 여기 산성. 여기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pH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pH가 작아져야지 산성이잖아, 그치? 여기에 그래프에서는 위로 가는 게 뭐야?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위로 가는 게 산성이었고, 왜냐면 이게 pH가 커지면은 염기성인 거 맞잖아.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pH가 작아지고 pOH는 커지는데, pOH는 커질수록 OH-는 작은 거고 pH는 작을수록 그 H 플러스가 많은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성이 되는 겁니다. 방향이 좀 반대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X축, Y축 잘 보고 그 판단하셔야 되고요. 수용액에서 산성이 증가하면, 요건 몰농도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몰농도니까 증가하는 거고, 염기성이 증가하면 pOH는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pOH 증가한다고 하면 안 돼. 그냥
이 pH나 pOH는 숫자가 클수록 농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클수록 10의 마이너스 뭐 13승 몰농도다. OH 마이너스 몰농도다. 그러면 이제 이 pOH는 얼마야? 13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요렇다. 그러면 이제 pOH는 어떻게 돼요? 1이잖아, 그렇죠? 이게 근데 몰농도가 얘가 큰 거죠? 예, 0.1이고 이건 0.001이니까 얘가 훨씬 큰 거죠?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 물질 pH 측정하는 방법. 이게 pH 시험지는 색깔을 보고, 이게 지금 컬러로 되어 있으면 색깔이 다르거든요, 이게. 적신 다음에 그 색깔이랑 여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개는 여기가 이제 붉은색 계통이 산성이고, 약간 푸른색 계통이 염기성이거든요. 이 종이를 적셔가지고 색깔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 이 pH 미터는 숫자로 나타나는 거고요. 센서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 내가 요 0.1몰 농도의 HCl 수용액을 만들었다. 0.1몰 농도짜리 HCl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의미가 뭐냐면 얘가 거의 100% 해리가 되기 때문에 H 플러스가 0.1몰 농도 생기는 거야. 물론 Cl 마이너스도 0.1몰 농도 생기는 거지만 이 물의 자동 이온화랑 얘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 반응에서는 그냥 구경꾼 이온이야. 그래서 얘는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얘가 많아지는 건데, 이런 거야. 일단 지네들끼리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씩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만큼 들어왔지? 10의 마이너스 1몰 농도가. 그럼 여기에다가 얘네가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1몰 농도가 된 거야. 얘 때문에. 근데 이게 엄청 얘보다 작지? 이게 엄청 작은 거예요.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얘를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얘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많으니까 역반응 속도가 증가를 해요. 이게 이제 반응 속도에 대해서 좀 더 배우면 좀 더 좋은데, 아무튼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를 하면 애들이 많아지면은 충돌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 많아지면 역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 근데 역반응이 일어날 때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랑 결합해야지 역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얘가 요 일부가 얘 넘쳐나는 애들이랑 같이 반응을 해서 얘가 줄어들어 가지고 얼마까지 줄어드냐면 10의 마이너스 13몰 농도까지 줄어들어. 그래서 결국에 이해가 될 때까지 역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얘가 줄어들고 나면은 이제 또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가 똑같은 동적 평형까지 도달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 곱함값이 여전히 10의 마이너스 14성 몰농도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왜냐면 이제 사실 역반응 속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얘는. 이거는 지금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농도가. 이게 그쵸? 10의 6승배 차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애의 pH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얘 pH는
요 몰롱도 그대로 1몰롱도였네. 미안해. 1몰롱도였군요. 0.1이 아니라 1이었구나. 1이면은 이렇게 돼요. 1이면은 얘가 그냥 1이야 1 그냥 1이고 여기 10에 마이너스 14선까지 떨어져요. 그럼 얘는 pH 0이야. 얘 pH 0입니다. 1몰롱도짜리 1몰롱도짜리는 되게 진한 거예요. 여기 써있죠. 봐봐. pH 0 1몰롱도 pH 0 그럼 그 염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염산이 진한 염산이 얼마더라? 하여튼 그 진한 염산이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까먹었어. 진한 염산의 몰롱도가 있을 거야. 예. 그게 이제 용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 염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염화수소가 기체 상태거든. 이게 무한정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진한 염산. 진한 염산이 35%짜리를 파는데 퍼센트 비만 나오네. 여기 있네. 11.3몰롱도네요. 예. 진한 염산이 그러니까 35% 농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11.3몰롱도네요. 이게 뭐 100%가 아닌 이유는 일단 HCl은 원래 기체 상태야. 근데 그걸 물에 녹이는데 물에 녹인 수용액인 거죠. 사실 염산이라고 하는 건 수용액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면 기체인 애를 하는 거고요. 예. 이걸 물에 녹이는데 이제 35%까지 녹는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용해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녹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25도씨면 이제 35%까지는 녹아. 예, 그렇게 녹였을 때 이제 11.3몰롱도가 나오네. 자, 그래서 이게 몰롱도가 이렇게 진할 때는 있잖아요. 진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한 거는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OH-가 몰롱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야. 자동 이온화에 대한 건 무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에 대한 POH를 먼저 구할 수 있어요. 0이죠, 0. 네. 0이죠. 그러면 pH는 얼마가 돼야 돼? 14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얘는 pH가 14가 되는 거죠. pOH는 0이 되고. 증류수는 7이고, 둘 다. 근데 우유는 약간 산성. 6보다 약간, 우유 산성. 커피는 5.0. 커피 신맛 나죠, 신맛? 네, 커피 신맛 납니다. 토마토, 레몬, 위액은 한 1.5 가까이 되는 것 같고. 혈액이 약간 염기성. 베이킹소다는 염기성, 비누도 염기성. 근데 하수구 세척액은 되게 강염기죠. 왜냐면 거의 NaOH가 하수구 세척액이야, NaOH.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거예요. 단백질 때가 많기 때문에 하수구에 단백질 때가 쌓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녹이는 거죠. 수용액에서 산성이 증가하면 아까 했나? 이거는 이제 증가하는 거고요. 요건 몰롱도니까 아까 했네요, 그쵸? 이건 감소한다. 그 다음에 동적 평형 문제. 자,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인데 액체 상태의 물을 넣은 후 시간에 따라 기체랑 액체의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시간이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t2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상변화는 가역변화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예. 예. 이게 물이 기체가 되고 기체가 물이 되는 거. T1일 때는 이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아직. 근데 지금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보다 얘가 지금 많은 거야, 얘가. 그럼 얘가 많으면 얘 증발 속도가 더 큰 거야. 얘가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1보다는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됩니다.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고 H2O 뭐 액체 상태가 더 많기 때문에 증발 속도가 더 큰 거고 T2일 때 양이랑 T3일 때 양은 변화가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이게 뭐 밀폐된 용기 안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1입니다. 1. 이 이후로는 동적 평형 상태니까. 그래서 기형은 맞네요. 그 다음에 밀폐된 용기 안에 물을 넣은 후 이거에 대한 자료이다.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때. 근데 이거는 근데 처음에 물 넣는 거부터 먼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을 먼저 넣은 거죠? 처음에는 얘가 증발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응축되는 속도보다는. 그래서 아직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증발 속도가 더 어때야 돼? 증발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게 맞고요. 이해 가시나요?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T3일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고는 있지만 동적 평형 상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C분의 A랑 D분의 B인데 D분의 B네요. 얘가 같지 않죠. 왜냐면 일단은 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얘가 더 많아요. 같은 건 아니고 뭐 굳이 비교하자면 얘가 더 큰 거죠. 이 값이. 그러니까 T1일 때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고 액체인해를 먼저 넣은 거기 때문에 얘가 아직 많아. T1일 때. 이거를 만약에 뭐 수증기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이 물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A가 요 값이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이 표현은 잘못됐다.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얘가 많다 하기보다는 얘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요게 더 많아진 거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증발이 되면서 B로 될 때 줄어들겠지? 네, 맞죠? 네. C는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값을 비교해 보면은 C분의 A가 더 크다라는 거는 알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D가 틀렸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5분만 쉬었다가 5분도 풀어보겠습니다. 이 점 테스트. 일단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여기 뭐 가역 반응을 합니다. 뭐 이 반응 자체를 잘 모르더라도 가역 반응이고 역반응의
반응물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문장대로 써 있는 대로 하면 안 되고, 사실 이게 역반응의 반응물은 얘랑 얘야. 그쵸? 정반응에서는 생성물인데 얘네 둘이, 역반응에서는 이 둘이 반응물이 맞죠.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기체 분자수 증가한다. 요게 두 개가 반응해서 총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세 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증가하는 게 맞아요. 이거 개수 셀 줄 알아야 되고. 답은 5번이 답이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현상이다. 밀폐된 용기에 물을 충분히 넣고 나중에 동적 평형에 도달했고요. 근데 연소 반응은 이제 가역 반응이 아니야. 이거 비가역 반응, 비가역 반응. 연소 반응이잖아, 이거 그렇죠? 이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비가역 반응. 이거는 가역 반응이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그쵸? 요게 이제 처음에 EL 넣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기억 괜찮고, 나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은 연소 반응인데 그 화살표 요렇게만 돼야 돼.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개수도 맞나 보긴 해야죠. 탄소 맞고, 산소 4개, 2개 맞고, 수소 4개 맞고, 괜찮은데? 가와 나는 모두 가역 반응이다 틀렸고, 그래서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동적 평형 상태, 설탕이 녹는 용해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이네. 자, 석출 속도는 가와 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석출이 되려면 사실 반응물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서의 반응물은 이제 이미 녹아있는 설탕인 거지. 그래서 석출 속도는 나가 더 큰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네, 이거는 이제 아직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석출 속도는 나가 더 큰 거고, 나에서 설탕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같다. 이게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써 있고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의 몰농도는 나가 더 큰 거 맞습니다. 이제 몰농도는 이제 요거 녹아있지 않은 애는 그 몰농도에 포함 안 돼요. 용해가 된 애들이 전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가 몰농도인데, 몰농도는 나가 더 큰 거죠. 그다음에 4번에,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요게 동적 평형에 도달한 건가? 도달했다고 써 있네요. 근데 도달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제 화살표 개수를 세보는 거죠. 날아가는 애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들어오는 애가 하나, 둘, 셋, 넷이야. 그러면은 이게 동적 평형이 맞고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나가 더 큰 게 더 맞고, 그 다음에 기체 이거의 몰농도 양은 나가 더 큰 게 맞고요. 보셔도 알고요. 기체가 더 많다라는 거. 이거의 양은 가가 더 큰 게 맞고요. 왜냐면 가가 더 아직 그 증발이 다 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의 양은 가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pH인데, 다에는 H 플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존재하는 거고요. OH, POH는 가가 다보다 더 큽니다. 얘는 POH가 11이고, 그쵸? 얘는 7이고, 그쵸? 가가 더 큰 거 맞고, 그 다음에 나의 OH-의 몰농도는, 나에서는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OH-는 10의 마이너스 10승이겠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 가에서는, 그쵸, 10의 마이너스, 이게 11승이겠죠? OH-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11승이니까, 아니네, 그쵸? 10이지, 10 값이. 틀렸고, 답 2번.
6번에 두 가지 HCl 수용의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자, pH가 2고 3이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에서의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양이랑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 농도 개념에서는 그냥 pH만 갖고 계산하시면 되죠. H 플러스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고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12승이죠. 미안. 12승이고요. 그래서 가에서의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뭐야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요. 나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1승이겠죠? 맞아요? 네, 여기 이제 H 플러스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1승이죠. 그럼 요거는 맞네, 그쵸? 그 다음에 H 플러스의 양이잖아, 몰수잖아. 그거는 이제 부피를 곱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몰농도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2고 몰농도가 지금 이게 몰농도잖아요, 그쵸? 예.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둘 다 밀리리터가 붙어 있잖아, 그쵸? 예. 그럼 그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비율로 하셔도 되고 그냥 비율로 할까? 1대 4네 얘가. 하여튼 요 양이고 가가 이거고 나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다가 4배네. 그러면은 가가 더 큰 거네. 맞아요? 가가 더 큰 거죠. 예. 여기 이제 몰농도는 10배 차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4배 그 용액의 양은 4배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가가 더 큰 거네. 가가. 그 다음에 25도씨에서 가에 물을 넣어 500ml로 만든 수용액의 pH는 나와 같다로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아까 전에 가의 몰수가 계산했어야 되네요. 이거 곱하기 0.05 50ml는 0.05L죠. 그게 이제 몰수인데 500ml를 만들었대. 물을 넣어서 그러면 부피가 0.5L죠. 이거 이해 가세요? 그러면은 0.1, 0.01 0.1만 곱하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나오는 거 맞는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이기 때문에 pH가 같아지는 거죠. 물을 넣는다 근데 응? pH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당연히. 몰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 넣으면은 H 플러스의 몰수가 안 달라지고 몰수는 안 달라지고 몰농도는 달라지고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농도잖아요. 그러니까 몰농도가 같으면 pH 같은 거예요. 얘 pH가 3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pH가 2였던 애가 pH가 3으로 이게 이게 증가는 했는데 이제 묽어진 거잖아. 물을 넣으니까 그 H 플러스의 몰농도가 낮아지는 거잖아. 돼요? 네, 한번 그 다음에 가와 나의 H 플러스랑 H3O 플러스가 H 플러스야.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근데 여기가 나와 있으면 이 값도 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면 되겠다, 그쵸? 예. 곱하면 10의 14승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 돼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몰 정도면 되겠네. 그래서 10 맞네, 그쵸?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10이 맞고요. 기억. pH는 나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더 큰 거 맞네요. 왜냐면 여기 pH는 요거 비교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pH가 8이고 이건 pH가 5잖아. 나가 더 큰 거 맞아요. 니은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염기성이다. 나는 염기성이고 가는 산성입니다. 예, 그래서 답은 3번 그리면 됩니다. 8번. 자, pH와 pOH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 차이가 없다. 그러면 중성인 거 맞죠? 나는. 다에서는 3차이 난대, 3차이. 근데 잘 봐, 이게 3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pH가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염기성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pH가 큰 게, 그러니까 얘가 더 많다라는, 얘가 더 OH-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3차이니까 1000배 차이 나는 거 이해 가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의 pH랑 가의 pOH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다의 pH. 근데 이렇게 3차이가 나려면, 더해서 14잖아요. 3차이가 나려면, 7에서, 그러니까 1.5씩 차이 나겠네. 1.5씩. pH는 1.5가 증가했으니까 8.5네. 이거 이해 갑니까? 그렇죠? 네. 근데 가에서는 뺀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pOH가 8이면 되겠네요. 맞죠? pOH가 8이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pH는 6이었으니까 뺀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맞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네요. 8.5랑 4.5. 이거를 한번 숙제를 좀 해봐 주시고, 이거는 숙제, 3점 테스트 숙제를 하고,